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공개방송. 영영 패미들의 토크 콘서트. B급 페미니스트 포스트 빨간 약. 우린 어디에? 한국 여성 노동자의 페미워커 클럽이 이제 준비한 토크 콘서트 B급 페미니스트 포스트 빨간 약 지금 우린 어디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페미니스트 손희정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을들의 당나귀기 팟캐스트 공개 방송을 2018년 10월 즈음에 이제 팟빵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모였는데요. 혹시 소확행 공개 방송 할 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셨었나요? 계세요? 오, 조금 계시네요. 생각보다 많이 겹치지 않는, 많이 겹치실 것이라고 살짝 기대해 보았는데 오늘 완전히 새로운 또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 소확행 때와 공통점 혹시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소확행 때도 고구마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나눠드렸었는데 그때 되게 고구마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트위터 같은 데에 JMT라고 네, 존맛탱이라는 이런 이제 막 후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고구마를 준비를 해봤고요. 다 함께 고구마를 드시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고구마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이 됐잖아요. 세상에 고구마를 제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는 약간 억울하긴 한데 오늘 드시고 가시는 고구마는 좀 더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고 맛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요. 페미워커 클럽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미워커 클럽은 한국 여성 노동자회 내에서 노동의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의 노동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성평등 노동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젊은 여성들의 모임이고요. 이 페미워커 클럽에서 오늘 준비한 이제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빨간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빨간 약을 먹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빨간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시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진행하는 순서는 뭐라 그럴까요? 페미워커 클럽에서 스스로를 B급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요즘에 다가오는 말들이라는 신작으로 이렇게 독자들을 활발하게 만나고 계시는 은유 작가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부가 이제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면요. 2부에서는 와주신 방청객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팟캐스트로만 나갈 예정이라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하니? 이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방송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한번 환호성 질러보면서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말 떠나갈 듯이 한번 신나게 소리 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오 깜짝. 여러분 이것이 빨간 약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함성의 기운 받아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주실 공부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지윤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워커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한 번씩은 혹시 고민해 보셨을지도 모르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었어요.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불편함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을 몰랐다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페미니즘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모든 불편함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페미니즘으로부터 도망간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약을 먹기 이전에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어렸을 적 페미니즘을 몰랐던 시기에 저의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고 싶었던 저는 4대4 미팅에 나갔습니다. 남자 파트너들은 중간중간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저에게 농담이랍시고 너도 담배 피워? 담배 피우는 거 아니야? 하며 저를 농담 삼아 낄낄거렸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센 화장을 할 때면 드세 보인다며 화장을 바꾸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화장 스타일은 조금 더 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이쁘게 봐줬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니 집 근처 PC방에서 용모 단정한 여자 직원 구합니다 라고 구인하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가 가장 편하다는 친구의 추천만 듣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PC방 사장님은 저에게 PC방 남고딩들의 이쁜 누나가 되어달라며 화장을 하고 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탁이겠거니 하고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화장을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 말씀을 잘 들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출근을 하다 보니 사장님께서도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럭저럭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례한 손님들도 많았고 생각보다 일이 바빴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았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에도 유독 무례하게 굴던 어떤 50대 남자 손님이 퇴근 후에 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날의 일에 대해 분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퇴근한 후인지라 저 대신 남자 알바생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그 여자 어딨냐며 다음부턴 그 여자 보고 음식을 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여자를 원하면 술집에나 갈 것이지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던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도대체 왜 여기서 갑자기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화를 내시는 걸 보며 은근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PC방 알바를 그만두고 몇 년 후에 저는 친구들에게 이때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때 그 아저씨가 나를 술집 여자,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한 것 같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여자로, 이쁨 받는 여자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또 몇 년이 지나 저는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PC방 사건 때 느꼈던 저의 감정을 떠올리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착한 여자로 나쁜 여자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 다른 여성들을 은연중에 깔아뭉개고 그럼으로써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 모두 부끄럽습니다. 여성을 착한 여자, 나쁜 여자, 혹은 깨끗한 여자, 더러운 여자로 구분짓는 것은 그저 가부장제의 잔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해서 우에노 치즈코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 체제 하에서 엘리트 여성과 아닌 여성으로 이분화되고 그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 제가 더러운 여자 취급을 받았던 것이 기분 나빴던 것은 사실은 가부장제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PC방의 하나의 상품으로 대했던 사장님의 행동들, 당연히 여성의 서비스를 받고자 했던 아저씨 손님, 순한 화장을 강요하던 남자친구, 여자는 담배 피우는 것이 놀림거리인 양 굴던 남자들, 심지어는 용모 단정한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던 구인 공고까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많은 상황들은 결국 여성 혐오를 숨쉬듯 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페미니즘을 일컬어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저는 어떤 부분은 동감하고 어떤 부분에선 동감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을 막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저는 페미니즘이 저를 망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아버렸고 그것에서 외면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로 산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깨달았습니다. 페미니즘은 저를 망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페미니즘은 오히려 저에게 자존감을 선물했습니다.
과거에 남자의 말에 휘둘려 화장법을 바꾸던, 화장을 하지 않고든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남자들의 여성을 깔보는 농담에도 하하 웃고 넘겼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세상의 불편함을 불편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 불쾌함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유라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이 많은 페미니스트 여러분들과 공유하며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과 걱정들을 훌훌 털고 한층 성장한 페미니스트로서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막 준비하는데 이렇게 막 모여 앉으셨고 손을 달달달 떠시면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셨는데,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빨간 약을 먹었고 우린 다시는 뒤로 못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새로운 빨간 약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훈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 오기 전에 대본 다 읽어가지고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선덕선덕하고 설레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분 또 이렇게 수스리면서 두 번째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학교에서 싸우는 페미니스트 지영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워커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단순히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는 이야기가 제 사건의 첫 번째 공개적 말하기이기 때문에 더욱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마칠 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핫했던 작년,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또한 그들 옆에 있었지만 그들처럼 용기 내지는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새내기였던 1학년 여름방학, 동기 오빠와 술을 마셨고 정신을 차리니 모텔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다음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제가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 사이가 이 일로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웠던 그날 밤이 생각나 토악질이 올라왔고 얼굴을 똑바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우습게도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이름 붙이고 학교에 있던 인권센터를 찾아간 건 데이트 폭력을 했던 전남친 때문이었습니다. 전남친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저에게 가해자 본인을 동일시하지 말라고 폭언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사건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과였음에도 과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권센터를 조용히 찾아간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내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가해자에게 사과만 받으면 나도 치유가 될 것 같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가해자는 술 취한 내가 유혹해 모텔을 갔다고 사건을 부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했던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나의 멀쩡함의 근거가 됐고 중간에 있던 친구는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사과문은 받았지만 그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고 과방에서 마주쳤을 때 도망가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웠고 당당하게 과의 사건을 밝히지 못하는 게 죽도록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페미니스트는 이런 사건의 피해 공론화 따위는 멋있게 해버리고 가해자와도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사과문도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려서 울면서 읽는 찌질한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찌질한 피해자일 뿐이었던 제가 여기에 서서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살아있고 싶어서입니다. 나 자신을 자책하던 고통의 시간 동안 저에게 힘이 돼준 건 저와 연대하는 수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나 또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살 때도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조차도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건 정말 가해자의 잘못일 뿐이었는데도요. 그래서 저는 제 치유를 상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페미니즘을 말하기도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당신의 잘못은 없다고. 그 대신 우리 건강하게 살아남자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세계를 바꾸는 힘이라고 믿으니까요. 자기 사건을 공론화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학대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느 날 말하고 싶어질 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하고 있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요. 이런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찌질한 페미니스트라고 서로 제가 울컥해하고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게 비었는데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더 붙일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 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1순위인 페미니스트 마라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워커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 달 반 정도 직업교육 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수업, 15분 휴식 이런 식으로 일과가 짜여져 있고 선생님 두 분께서 번갈아서 수업을 하시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한 분이 휴식 시간을 알려주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자. 그리고 손짓하면서 A야 나가자. A가 누구인가? A는 20대 중후반이 절대 다수인 그 반에서 몇 안 되는 30대 남성 흡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A를 맞담배 상대로 지정을 하셨던 거예요. 6주 동안 쉬는 시간의 80% 이상을 A를 불러내는 소리로 알리시니까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래 담배 피울 때 시시껄렁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업교육 과정에서 만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한 어깨에 오래 종사하시다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만큼 선생님은 어깨를 떠도는 사적인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주고받지는 않을까. 이 학원 다니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은 여성 수강생들은 각자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카페에 가서 어깨 진출에 대한 고민을 나누거나 아니면 책 읽기 모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임을 갖는 반면에 남성 수강생들은 한 무리로 모여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진짜 양상이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선생님들은 자꾸 술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뭐 사람들과 얘기하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도 계시고 그런 자리였는데 처음에 분위기가 선생님 혼자서 일장 연설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머지 수강생들은 이제 공손히 손모고 듣고 있고. 근데 연설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자주 참석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자리를 술자리와 연결시키면서 선생님은 여기에 오지 않았던 여성 수강생들을 지나가듯이 지적을 하셨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대목에서 저는 더 이상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그 구절이 담을 수 있는 말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술자리, 칼퇴, 회사 행사 참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그게 어디 뭐 룸사롱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연설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 같이 술 마시고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신다고 중간에 나가시는데 구석에 앉아있는 A가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정말 당신은 뭐랄까 대단하다. 저는 맞담배와 술자리가 내포하는 그리고 상징하는 어떤 남성주의적인 양상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명백한 성차별과는 다른 불편함이었어요. 명백한 성차별과 성희롱 같은 경우는 저는 피부에서부터 반응이 와요. 성차별적인 언어가 떠도는 그 공기가 내 피부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맞담배와 술자리 같은 양상은 뭐랄까 깔짝깔짝 신경을 건드리는 미세먼지 같은 느낌이라서 무언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역겨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미세먼지가 씌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이제 뭔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찝찝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을 때 저 스스로가 약간 좀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종강기념 술자리에 이제 다 같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근데 중간에 흡연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서길래 이제 저도 같이 나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거기에 A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여성 수강생 몇 분도 계셨는데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이제 저희가 그랬거든요. 왜 선생님은 A씨랑만 담배 피우시냐, 이렇게 흡연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그때 무언가 저와 여성 수강생 분들 사이에서 연대가 형성되면서 그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웃으면서 물개박수를 이렇게 끼륵끼륵 쳤어요. 그러자 이제 선생님이 되게 당황하시면서 아니 내가 그랬다고 해도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배제된다고 느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약간 아양을 떨면서 왜 A랑만 노냐, 우리도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의 모순점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미세하게 신경을 건드는 성차별도 불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와 맞담배의 양상이 소외시키는 존재들이 곧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점진적으로 사적인 정보들로부터 제한받고 승진으로부터도 제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편함을 전달해야 할까? 애매한 순간들에서도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발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은근하고 축축하게 스며드는 미세먼지 같은 이런 상황들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경고와 불편함을 설파하고 싶다는 거죠. 이러한 제 고민이 어쩌면 B급 페미니스트로서 상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조? 내가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도 섞여 있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불편함도 불편함의 영역으로 빨아들이면서 저는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괴롭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당당할 수 있게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을까?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었다는 말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라님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대체 한국사에서 담배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표현을 하나 얻었는데요. 미세먼지와도 같은 성차별.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차별 문화와 미세먼지 사이에 되게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고 공기처럼 있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면서 서로가 다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결하자라고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떤 공기청정기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을들의 당나귀가 아니죠. 갑자기 제가 저희 한국연어 팟캐스트
홍보를 했는데요. B급 페미니스트 같은 이런 자리들이 공기청정기의 새로운 필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요. 견디는 페미니스트 안녕님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영상을 환영해 주세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는 물론 대학에 다닐 때도 여학생 휴게실을 가끔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성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취업 후에는 살아남기 급급했고 상사 눈치를 보며 대부분의 말에 네네 하며 지냈지만 끝끝내 불편한 지점이 바로 성추행이었다. 참고 참다가 가장 믿고 따르던 같은 부서 선배와 여자 동기들에게 고충을 토로했다. 믿었던 선배는 그런 일에 예민하게 굴면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답했고 여자 동기들은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후 나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또 성희롱 성추행을 겪었다. 내 안의 화는 점점 커져 나를 잡아먹었다.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의사가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거군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 내가 화난 상태인지도 몰랐다. 내 잘못이 아닐 수 있다고 느끼고 분노를 인식할 때쯤 페미니즘을 접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인터넷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처럼 화가 난 사람들이 또 있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성단체를 찾아갔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털어놓으니 그곳에서는 숨이 쉬어졌다. 마음을 나누고 같이 책을 읽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다가 혼자였다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또다시 발생한 성추행을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다. 여성단체 활동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회사에 성희롱 성추행 발생 사실 고지 및 징계 등 관련 후속 조치 요구 문서를 보냈다. 이후 회사 익명 게시판에 내 이니셜이 오르내리며 온갖 2차 가해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아마 퇴사할 때까지 겪을 것 같다. 사실 난 지금도 퇴사하고 싶다. 난 그리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입사 후 켜켜이 쌓인 고통의 크기가 날 벼랑 끝으로 밀었고 해당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한 것 중 가장 강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상상만으로도 괴로운 사건들은 문제 제기할 생각조차 못했다. 오히려 하루빨리 머리에서 지워내려고 애썼다. 그렇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회사에서 숨이 쉬어졌고 이제 분노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보내고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남녀 비율을 동수로 요구하고 몇 주간의 유급 휴가를 요구하는 등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회사 창립 이래 가장 강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내가 요구했던 후속 조치 내용 중 몇 가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시기와 맞물려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회사에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나를 위해 증언해준 동료와 각종 압력을 이겨내고 내 이야기를 반영하려고 애쓴 담당자, 전화나 메신저로 안타까워해준 선후배들이 있다. 여성에게 인권이 있다는 걸 나 말고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외롭지 않다고 되뇌어본다. 외롭지 않은 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틸 힘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다. 언제 어디서든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들이 널리 퍼져서 부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보다 더 살만해지기를 바라본다. 희망 가득한 전망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간절함을 담아서. 네.
오늘 앞에서 페미워커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여성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겪은 부당한 것들을 들리게 하는 것을 계속 막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들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고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해온 작업들도 그런 작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들리기 시작한 일들이 바꿔내기 시작한 세계의 가능성을 아직 충분히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더 많이 들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랬을 때는 말하는 입만큼이나 사실 필요하고 중요한 건 듣는 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귀가 되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잘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를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계속 들리게 해오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기도 한데요. 작가 은유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영영 페미니스트처럼 서서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의자가 있는 거죠? 올드 페미니스트 같잖아요. 마음은 영입니다. 앉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떨리죠? 떨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이제 경험 나눠주셨는데 저도 원고를 한번 봤는데도 또 울컥하네요. 언제 들어도 속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흐름을 이어서 저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쓰기 강의도 하고 이제 외부의 강연도 나가요. 그래서 지필 강의 노동자라고 저를 말할 수 있는데 강의를 나가면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여성분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이제 제가 가는 경우도 그래요. 근데 특별히 남성들이 많은 집단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공무원 연수를 가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6급 행정공무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글쓰기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남성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작가님 페미니스트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1초도 안 망설이고 네라고 대답한 저를 무척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하고 바로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가님이 페미니스트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시면은 그분이 말을 시작하지 않으셨겠죠. 맨스플레인이 시작됐습니다. 말하는 건 제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예, 말하는 건 좋은데 나도 여성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반감이 드니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거기까지만 해라 라는 이야기죠. 듣기 싫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행정공무원 연수 가서
하면 뭘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 정말 별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글쓰기의 어떤 사례, 자기 경험에 근거한 글쓰기의 사례를 말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렇지만 구원군처럼 거기 계셨던 여성분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제가 평소에 하던 것에 비해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예, 그런 제가 순환을 겪습니다. 근데 페미니스트세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그걸 왜 물어보시죠? 라고 즉각 말할 수 있게 된 거는 저한테는 굉장한 발전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제가 착한 여자 귀신이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착한 강연자 귀신도 붙어 있었는데 한번 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책에 이제 썼던 내용인데 너무 두서없이 얘기할까 봐 좀 갖고 보면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한 지역에서 폭력과 존엄이라는 것을 화두로 강의를 했을 때예요. 뭐냐면 제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인터뷰한 인터뷰지 폭력과 존엄 사이라는 책을 낸 뒤였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성폭력 피해 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랑도 글쓰기 수업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엮어서 이제 국가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무수한 언어 폭력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다. 우리 생활에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것도 폭력이더라. 이렇게 쭉 꿰서 이야기를 했고, 역시 질문 있으신 분라고 이제 질문하시라 했더니 그 지역 그 자리에도 여성분이 거의 80~90%였고 남성은 한 서너 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남성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중년 남성 트라우마 있어요. 항상 소수인데 질문하실 분 그러면 꼭 먼저 손을 드세요. 그래서 손을 들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가님 폭력 당한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폭력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너무 가슴이 지금도 막 다시 뛰는데 벌렁벌렁거리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성분이 질문을 했지만 제 대답이 궁금했던 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옆에 부인이 있지만 부인한테 자기 눈을 빼줘도 안 아깝다. 라고 안물안궁인데 네, 그러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에는 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남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하는 레파토리 있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너무도 당당히 반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치고 바깥으로 다 흘러나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너무 뭐라 그럴까 몇 년 동안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단정을 지으니까 너무 분노가 속에서부터 확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막 울었어요. 너무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울었지만
도저히 그때는 이제 옛날 같으면 울고 끝냈을 텐데 제가 그날은 이제 참지를 못하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의 발언은 내가 폭력 피해 당사자여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다. 용기를 내서 아픔을 터놓고 그 아픔에 같이 감응한 사람들에 대한 결례다. 그래서 폭력 피해는 개인의 불운과 운이 나빠서 또 복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피해자를 당한 사람한테 수치심을 그렇게 심어줘서 당신처럼 말해서 침묵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런 폭력 문화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일상에 뿌리 깊게 내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막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제가 강의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거기가 지역 공동체에서 인문학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인문학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강의에도 늦게 들어왔으면 입을 닥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가만히 있지 않고 기어코 말을 하고 사과를 황급히 하고 그 자리를 파했는데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외면했어요. 그리고 저를 칭찬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리베카 솔릿의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리베카 솔릿이 이런 고백을 해놨어요. 리베카 솔릿도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조금 안 좋으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일에만 몰두하는 매정한 남자였고, 어머니가 아이 넷을 키우면서 분노와 비참함으로 자주 속을 끓여왔다. 그래서 그런 엄마에 대한 책을 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인터뷰어가 리베카 솔릿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혹시 아직 인생의 짝을 찾지 못한 게 학대하는 아버지를 둔 탓이냐. 이런 무례한 질문을 기습적으로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은 내가 인생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멋대로 가정하고 어이없게도 인생에 끼어들 권리를 주장하는 질문이었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되게 무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라고 질문으로 되돌려줘서 주는 것이 되게 우리 생존 방법이다. 예, 모두가 나눠야 될 지혜다라는 것을 같이 오늘 나누고 싶고요. 남성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소수라도 결코 기죽지 않고 늘 질문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기들의 몫이라는 은연중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굉장한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굉장히 너무 또 조심스럽고 늘 반성하고, 아까 우리 저기서도 엄청 떨었는데 다 같이 둥글게 앉아서 틀리면 어떡하지?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랬지만 저는 실수할 권리, 실패할 권리를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왜 울었지? 너무 창피한데? 제가 원래 좀 되게 잘 우는데 제 눈물을 혐오하지 않기로 했어요. 눈물이 없는 게 문제이지 눈물 많은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울지 않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울더라도 할 말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정하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왜 그런 걸 묻죠라고 말하는 거, 울더라도 끝까지 이야기하는 우리 페미니스트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뜨거운 눈물 나눠주신 은유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눈물을 흘리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흐르는 눈물과 함께 따라 흘렀던 에너지들을 이제 모아서 앞에서 용기 내서 이야기해주신 분들 모시고 이제 좀 어떠셨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해주시는 분들이 탁자랑 의자 깔아주실 거고요. 의자 나오면 와서 이제 착석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테이블을 이제 세팅을 하는 동안 앞에 종이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빨간 약이 무엇인지 적으시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적으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를 조금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약이 무엇인지를 발표해 주시는 분한테는요. 첫 번째로는 13살 여공의 삶, 한 여성 노동자의 자기 역사 쓰기라는 책이요. 신순애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을들의 당나귀기. 이게 요즘에 저의 자부심인데요. 인생의 역작. 네. 여러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들었었던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기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 이 책 또한 5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빨간 약 얘기해 주세요 하셨을 때 빨리 손 드시는 분부터 책이 갈 거고요. 원하는 책을 고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앉으시는 동안 네, 청중 분들께서는 종이에 빨간 약을 적어주시고, 네, 네, 그렇죠.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나면 갑자기 종이가 없는 것을 깨달으시죠. 그리고 이거 빨간 약, 내 인생의 빨간 약 쓰시고 나시면요, 나중에 이야기하실 때 빨간 약이랑 내 사연이랑 궁금한 거랑 다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책 선물뿐만이 아니라 마이크가 나한테 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